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제안전 기준에 맞고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미미하다는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로시 총장은 오는 금요일 방한해 우리 정부의 보고서 내용을 설명합니다. 중국이 다음 달부터 반도체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히토류 등 희귀 금속 수출 통제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정부가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연체율이 10%가 넘는 새마을금고 30곳에 대해 특별 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지점 통폐합이나 경영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오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전세금 반환용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종부세 과세 기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은 현행 60%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제 정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걸까요?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기시다 총리를 만나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적합하다고 평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IAEA가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만큼 일본은 확실한 명분도 챙겼죠. 이제 구체적인 방류 시기를 검토하게 됐습니다. 먼저 장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에 도착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면담하고 2년에 걸친 평가의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습니다. That the plan as it has been proposed and devised is in conformity with the agreed international standards. 그로시 사무총장이 전달한 14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는 오염수 방류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IAEA 분석이 담겼습니다. IAEA는 오염수 방류가 이뤄질 때에도 계속해서 안전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IAEA에 감사를 표하며 안전하지 않은 방류는 허락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国際社会の責任あるリーダーとして日本や世界の人々の健康や環境に悪影響のある放出を認めることはないと申し上げてきました。 일본 정부는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는 구체적인 시기를 최종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기구의 적합평가라는 명분이 생긴 기시다 일본 총리는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내외에 정중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오염수를 방류해도 해안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왔지만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힌 이른바 세슘 우럭 기억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당시 세슘이 기준치의 180배나 건출이 됐었거든요. 때문에 이런 세슘 우럭이 우리 근해까지 와서 우리 식탁에 오르는 건 아닐까 당연히 불안이 큰데 정부는 이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지우 기자가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세슘은 인체에 해로운 대표적 방사선 물질로 일본 정부는 다액종 제거 설비로 걸러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슘 우럭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슘 우럭이 우리 바다로 올 수 있을까? 우럭은 정착성 어종으로 주로 서식하는 어장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후쿠시마산 세슘 우럭이 태평양과 대연해연 물살을 뚫고 우리 바다까지 1000km 이상 유영해 온다는 건 어류 생태계상 불가능하다는 게 학계 의견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앞에 서식하는 우럭이 우리나라 연안으로 건너올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먼 거리를 이동하는 회유성 어종 역시 우리나라 근해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회유성 어종으로 고등어가 있는데 우리나라 고등어는 제주 주변에서 산란 후 동서해로 이동하는 반면 일본 고등어는 혼슈 남부에서 번식하고 태평양으로 이동합니다. 또 우리나라 멸치는 한반도 유역에서 알을 낳고 제주 남쪽으로 이동하지만 일본 멸치는 태평양 연안에서 산란해 북해로 이동해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입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하겠다며 오염수 방류와 별개의 사안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이처럼 오염된 일본 수산물은 국내에 들어올 수 없지만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겠죠.
수산물 소비가 많은 학교 급식 현장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민과 횟집 상인들은 소비 급감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절박함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학교 급식업체들도 비상입니다. 학교 급식으로 연간 4천억 원 정도의 수산물이 소비되는데 급식 공급을 줄여야 할지 망설여지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가장 신경 쓰이는 대목입니다. 그 해산물 자체가 안전한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해산물 식단이 나오면 좀 염려를 하는 게 되는 게 있고. 정부는 부랴부랴 급식업체들을 불러 수산물 안전을 호소했습니다. 우리 지금 생산 유통 과정에서 지금 한 7만 5천 건 정도의 그 방사능 검사를 했습니다. 소수점 2자리 이하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에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어져 버린 횟집. 식당 주인은 장사를 접어야 할 지경입니다. 노파시 메고기도 안 먹으러 오고 첫째는 그러니까 그 월급 주는 저 입장에서는 참 내보내지도 못하고 가족이니까. 고기를 잡아봤자 판로가 없어진 경남남의 어민 천여 명도 생존권을 호소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먼저 오염수 대학 방류 즉각 중단하라! 방류가 시작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산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들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어민과 상인들은 여전히 우리 바다는 안전하다며 방류 전만이라도 우리 수산물을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사흘 뒤 일본 방문 일정을 끝내고 우리나라로 옵니다. 또 오염수 방류에 저항이 큰 뉴질랜드와 쿡 제도도 방문할 거라는데 이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IAEA 보고서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합니다. 주변국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오염수가 가장 먼저 도달할 나라, 이 미국은 여기서 빠졌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IAEA 최종 보고서를 일본에 전달한 그로시 사무총장의 다음 행선지는 우리나라입니다. 오는 7일 일본에서 일정이 끝나자마자 방한해 사흘간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등을 만납니다. 아직 세부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IAEA 보고서에 대해 설명하고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저희가 좀 가장 최인접국이고 따라서 IAEA가 검토를 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대상 국가 외에 주변국하고도 공유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어 뉴질랜드와 태평양 도서국가들 모임의 의장국을 맡은 쿡 제도로 넘어갑니다. 모두 우리나라만큼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오염수가 도착하는 미국이나 방류를 강하게 반대하는 중국은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설득 가능한 방문 국가가 정해진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여야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제사회 검증 결과가 발표된 만큼 야당은 선동을 중단하고 후속 대책 마련에 동참하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거 봐라. 예견됐던 일본 맞춤형 발표 아니냐라며 내일 비상의원 총회 등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IAEA 보고서 발표 뒤 즉각 논평을 내고 국제사회의 중추국가로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염수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며 야당은 괴담 선동 대신 후속 대책 마련에 동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정쟁을 위해 선동한다고 한들 귀 기울일 이는 없을 뿐더러 오히려 국제적 망신만 초래할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금지할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견된 일본 맞춤형 보고서라며 의미를 축소하면서도 총력 대응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됐다며
종합 상황실 개념의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IAEA 보고서뿐만 아니라 일본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의 발표로 과학적이다. 그 발표가 안전하다는 걸 믿으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화의 영역입니다. 여야는 각각 내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가운데 초읽기에 들어간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두고 여야의 대립도 격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계속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진 정치부 외교안보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IAEA 최종 보고서 예상대로입니다. 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 예, 맞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IAEA는 이 보고서에서 방류 계획의 적합성 근거로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전체 140쪽 분량에서 핵심 내용을 좀 추려봤습니다. 자, 첫째, IAEA의 현장 실사팀의 보고서가 아주 투명하고 포괄적 차원에서 진행됐다는 점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러한 실사팀 조사 결과 방사성 물질 걸러내는 다액종 제거 설비, 이른바 알프스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알프스를 통과한 오염수 샘플을 분석해봤더니 유의미한 방사성 핵종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덧붙였고요. 네 번째로는 분석의 신뢰성 위에서 IAEA 산하 연구소 3곳과 우리나라 포함한 프랑스, 스위스, 미국의 연구시설에서 이 동일한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채취한 오염수 샘플을 함께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을 확인했던 겁니다. IAEA 이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 우리나라 입장이 혹시 나온 거 있습니까? 아직입니다. 정부는 IAEA 최종 보고서를 밤 사이에 검토한 뒤에 내일 아침에 예정된 1일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신중한 기류가 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는 IAEA 최종 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밝힌다. 그러면 우리가 곧 시찰단이 분석 결과를 내놓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시찰단 분석은 거의 막바지 단계로 파악이 되는데요. 시찰단 이 분석 결과에다가 IAEA 최종 보고서, 일본 원자력 규제위 합격증 검토 내용까지 더해서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 지금 시일이 걸립니다. 이 시점 봐야겠지만 일본의 방류 결정 전에 우리 정부 입장은 반드시 발표한다는 게 이 확인된 내부 기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IAEA 최종 보고서 나왔고 일본 측은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했고 그래서 아까 여쭤본 겁니다. 우리 정부의 발표가 의미가 과연 있는 걸까요? 사실 우리 정부가 그간 IAEA의 역할, 어떤 분석 결과 등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펴왔기 때문에 이런 지적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의식했는지 정부는 우리 자체적인 검토 결과 시정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되면 일본에 공식 요청할 거고 이를 일본이 부정할 수는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IAEA 보고서에 따라 우리 보고서 방향이 바뀌진 않는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일본 방류에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유의미한 분석 결과가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결국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초읽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본의 최인접국이기 때문에 사실 IAEA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설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정부 발표는 이와 관계없이 내놓겠다는 거고. 하지만 이런 유의미한 결과가 없는 한 일본 방류는 예정대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방류와 연계한 먹거리 안전에 대해서 국민 불안이 고조되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좀 우호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완화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그것이 몇 년이 걸리더라도 수입 금지 조치 유지한다. 정부가 오늘도 재차 강조한 입장입니다. 2013년 9월의 수입 금지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도입됐는데 이번 방류와는 무관하지만 어떤 논리를 다 떠나서라도 국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본과도 우리 국민과도 소통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조경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는 찌는 듯한 더위가 기승이더니 오늘은 장맛비가 다시 내리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이 걱정입니다. 밤사이 전국적으로 게릴라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가 됐거든요. 최대 150mm에 이르는 장대비가 올 거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노승환 기자, 지금 인천에 나가 있죠. 비가 많이 오네요. 네, 저는 지금 인천 구월동의 한 대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만 해도 잠시 주춤했던 빗줄기가
보시는 것처럼 점점 굵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 이곳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전역, 충남과 호남, 제주도 등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에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에 걸쳐 시간당 30에서 60mm의 집중호우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거대한 비구름이 빠른 속도로 서해에서 내륙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해 곳에 따라 최대 150mm의 폭우가 갑자기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칠 전망이지만 짧은 시간에 비가 국지적으로 쏟아질 수 있어 안전에 특히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예, 빗길 사고 소식도 있었다고요. 네, 오늘 아침 전북 남원의 한 도로에서 빗길에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충돌 직후 차에 불이 났는데 차 안에 있던 40대 아빠와 10대 아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변을 당했습니다.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같은 교통사고라도 빗길에서는 사망자 발생 위험이 1.5배 정도 더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밤사이 빗길 교통사고는 물론 도로와 주택 침수, 축대 붕괴 등이 일어날 수 있으니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구월동에서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미국에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걸까요?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이 독점 공급하고 있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한 건데 이건 전 세계 공급량의 80% 이상을 중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의 방중 직전에 보란 듯이 내려진 조치입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입니다. 중국 상무부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한 품목은 갈륨과 게르마늄 두 가지입니다. 갈륨은 집적회로, 발광 다이오드 등에 사용되며 특히 차세대 전력 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 산화 갈륨과 질화 갈륨은 갈륨의 화합물입니다. 게르마늄은 광섬유와 적외선 카메라 렌즈 등의 필수적인 금속입니다. 두 가지 품목은 현재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두 품목과 그 화합물을 수출하려면 해외 구매자에 대한 상세 보고를 한 뒤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为维护国家安全和利益，经国务院批准，决定对加锗相关物项实施出口管制。经审查准予许可的，由商务部颁发两用物项和技术出口许可证件。 미국 주도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점점 강화되자 결국 중국이 원자재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특히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내려진 조치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이 첨단 기술 산업 공급망 재편을 서두르고 대중국 고율 관세를 이어가는 등 견제 수위를 끌어올리자 중국이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동시에 이번 조치는 대중국 규제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나라나 일본, 유럽에 대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중국이 발표하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는 미국을 겨냥한 거지만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정부가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과 함께 중국의 조치가 우리 산업에 줄 영향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일단 단기간 영향은 별로 없을 거라고 합니다. 사용량이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미중 갈등이 깊어져 이 조치가 히토류로까지 확대된다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김종민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에는 대부분 실리콘 웨이퍼가 사용됩니다. 이번에 중국이 수출 통제한 갈륨은 고온, 고전압에 견디는 전력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핵심 소재입니다. 이 전력 반도체는 전기 자동차나 발전소에 쓰일 수 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라 삼성전자도 최근에야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연구 단계에서만 이 갈륨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번 중국 수출 통제 조치가 국내 반도체 업계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전망입니다. 게르마늄도 메모리 반도체 공정에 일부 쓰이지만 이미 대체재가 있고 다른 나라에서 수입도 가능합니다. 아주 미량이고 또 수입선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력 반도체에 갈륨을 쓰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작 단계고. 하지만 미중 갈등이 심해져 중국이 히토류로 수출 통제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히토류 생산과 공급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이 이미 압박 카드로 사용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품목으로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 동향도 예의주시하면서 공급망 위기가 언제든 닥칠 수 있는 만큼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입선 다변화와 대체 물질 개발 속제는 계속 뒤따를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물가가 안정세를 기록하는 등 전체적인 상황이 좋아졌음에도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 경쟁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더 낮춰 잡았습니다. 반도체 등 수출 부진과 중국 경제 회복 문제에 따른 교역 둔화가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올 하반기가 우리 경제의 변곡점이 될 거라며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7%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21개월 만에 2%대를 회복한 것으로 석유류와 농수산물을 제외한 근원물가 역시 지난해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제조업 경기와 수출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또다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해 일단 추경 없이 정책 금융만으로 15조 원 이상의 재원을 추가 투입하고 7조 원 규모의 신규 사업도 시작할 방침입니다. 경제 활력의 핵심인 민간 수출, 투자 회복세 강화를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 원 공급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11월 열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 기간도 20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이나 보조금 담합을 근절하고 행정부의 과도한 킬러 규제도 폐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또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 계획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전세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도 우리 경제에 발을 묶는 요인이죠. 정부는 사회 문제로 떠오른 역전세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주인들에게 대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줘 이사를 나갈 수 있게 하도록요. 또 세수가 줄었다는 걱정이 큰데 그럼에도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기옥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삼선동에서 임대업을 하는 한미원 씨. 6가구 세입자 중 한 명이라도 전세금을 빼달라고 할까 봐 조마조마합니다. 역전세 속에 대출 한도가 꽉 차다 보니 세입자에게 돌려줄 전세금도 부족하고 새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아 들어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도 그러고 마음에 든다고 하는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방이 안 나가고 있어요. 실제 지난 5월까지 체결된 올해 서울 연립 다세대 전세 계약 3건 중 1건은 기존 보증금보다 하락한 금액에 거래됐습니다. 정부는 결국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에 대해서는 1년간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대신 기존 총부채 상환 비율 DTI가 적용되는데 1억 7천만 원 정도 대출 여력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또 세수 부족 우려에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공공요금과 건강보험료율 인상도 최대한 자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부동산 세부담을 지속 완화하는 한편 역전세 관련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는 노력도. 아울러 자녀들 결혼 지원 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반려동물 진료비에 붙는 부가세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옥입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한 달 동안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안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했는데 찬성이 71%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이 뒷받침한다고 보는 걸까요? 정부가 시위를 막는 도로를 추가하거나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원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지난 5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1박 2일 노숙 집회를 벌인 뒤 대통령실은 집회 시위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집회 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안을 국민 토론에 붙이고 한 달 가까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결과 추천 12만여 건, 비추천 5만여 건으로
제재 강화에 대한 찬성률이 71%로 나타났고 13만여 건의 댓글에서도 찬성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권고안에는 시행령 12조에서 집회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서울 도심 도로를 추가하고 14조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는 공공질서 확립 TF가 꾸려져 집시법 개정 여부를 검토 중인데 이번 권고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부안을 확정할 전망입니다. 국민과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이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윤 대통령은 불법 시위나 파업으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는 깨끗하게 접는 게 낫다며 엄단 기조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장관직에서 해임됐다고 주장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번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판세가 불리하자 이 전 대표가 자신의 퇴장을 종용했다는 건데 야권에서는 추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친 이재명계로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를 두고 비명, 친명계 양쪽 모두에서 금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쏟아졌고요.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퇴 요청을 받았다고 밝힌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그 배경으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꼽았습니다. KBS와의 인터뷰에서 법무장관에서 물러날 당시 상황에 대해 이낙연 전 대표는 재보궐선거 때문에 제가 퇴장해야 한다고 하면 안 됐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재보궐선거 악재로 작용하자 이 전 대표가 추 전 장관의 사퇴를 청와대에 요구했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추 전 장관의 이딴 폭로성 발언에 민주당 내부에선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치에도 금도가 있지. 자기를 장관에 앉혀준 대통령까지 불쏘시개로 써가면서 자기 장사를 한다는 거, 이건 아니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 역시 MBN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장본인이 추 전 장관이라며 자신과 당 모두에 득될 게 없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당내 갈등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총선을 앞두고 추 전 장관이 친명계로 갈아타려 한다는 건데 한 친명계 의원은 추 전 장관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피해 규모가 1조 원대에 달하는 라임펀드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재판 직전에 도주했다가 붙잡힌 전력이 있죠. 그런데 이번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에 탈옥을 또 계획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옥을 도운 친누나도 체포됐습니다. 잘못을 뉘우친다면 탈옥이 아니라 벌을 달게 받는 게 맞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선한빛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재판 직전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도주 49일 만에 잡힌 전력을 갖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검거 과정에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하는 등 상당한 소동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MBN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은 최근 탈옥을 계획했지만 검찰이 이를 사전에 간파해 막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검찰 조사 출정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노려 미리 준비된 다른 차량으로 갈아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고 도주 시나리오가 담긴 문서까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이 같은 과정에서 도주를 도운 혐의로 김 전 회장의 친누나를 어제 체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김 전 회장이 법원 출정 때 다시 도주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검찰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교도관 등을 대거 강화해 배치했습니다. 재판부도 검찰 측이 김 전 회장의 탈주 우려 의견을 밝혔고 법정에서도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 구속되면서 돈 봉투 의혹 수사에 물꼬가 튀었습니다. 이미 돈을 받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었기에 검찰은 내심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곧 송 전 대표와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현역 의원 등 20명 모두 소환할 방침입니다. 이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하드디스크 교체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하신 적 있으실까요? 법원은 박 씨가 범죄 증거를 없앨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캠프 측의 자금관리 총책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보좌관은 강내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과 함께 현역 의원들에게 뿌릴 6천만 원을 마련해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하고 경선 여론조사에 드는 비용 9,240만 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인 먹고사는 연구소가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보좌관이 수사 착수 전부터 증거를 없애려고 사무실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박 씨를 조사하며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했는지 추궁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송 전 대표를 비롯해 돈봉투를 수수했다고 특정한 민주당 의원 20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자기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한 것도 모자라 이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다는 겁니다. 보좌관을 면직시키려고 위조된 사직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기도 했다죠. 박 의원은 지역구 관계자들 앞에서 이 사건 내용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아니죠. 이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의 보좌관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박완주 무소속 의원. 지난해 5월 피해자가 박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고 더불어민주당은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의원을 전격 제명했습니다. 당내에서 성비위가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고개 숙여 드리겠습니다. 성비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무소속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박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2월 경찰이 박 의원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강제추행치상 1가지. 이에 피해자 A씨는 이의 신청을 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다만 박 의원이 피해자 이름의 가짜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앞서 SNS에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박 의원은 진실을 밝히겠다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배상금을 거부하며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 대해 우리 정부는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해 이 문제를 마무리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 방안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지법이 배상금 공탁을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면서요. 외교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를 돕는 시민단체가 외교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어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금 지급을 중단하라는 항의 서한을 정부에 전달합니다. 여기 돈 놔둘 테니까 가져가든지 말든지 당신들 알아서 해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그야말로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고. 앞서 외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일본 기업이 아닌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 지급하기로 하고 법원에 공탁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탁을 받지 않는 불수리 결정이나 반려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탁 대상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기 때문인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 측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중 피해자의 변제 수용 거부가 명시된 문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측이 원치 않은 상황에서 제3자가 변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돈은 곧 죽어도 굶어 죽어도 안 받겠습니다. 외교부는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공탁 담당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결정이라며 이의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바 있고 이번 불수리 결정을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외교부의 설명과 달리 공탁 담당 공무원이 공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고 제3자 변제 공탁에 대한 법리적 해석 또한 엇갈리고 있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경찰청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을 209건 접수해 193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0명의 소재는 확인이 됐고 178명은 여전히 소재 파악 중인데 부산에서 태어난 지 8일 된 아이를 야산에 암매장한 친모가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8년이 지난 일이라 제대로 수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말 그대로 엄마의 진술에만 의존해야 할 상황이고 시신 6위의 공소시효도 이미 지나가 버렸거든요. 박상호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야산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40대 친모는 8년 전 이산 어딘가에 아이의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낳은 아이가 생후 8일 만에 집에서 숨지자 시신을 유기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유령영아 전수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건입니다. 수술신고 안 됐는데 어떤 사유가 있느냐 물었을 때 보진술은 수술이 하셨습니다. 산에 묻었다. 정확한 암매장 지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8년이 지난 데다 친모가 지목한 곳은 그때와는 지형이 많이 달라진 상태입니다. 시신 유기의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사체 유기죄는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친모를 입건하고 시신 발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재 유령영아 관련 193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가 63건으로 가장 많고 대전과 인천, 전남이 그 뒤를 이었는데 서울도 11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된 건 20명에 불과하고 12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황제 수영 강습으로 특혜 논란을 일으켰던 목진현 경기 파주시 의원 기억하십니까? 이번엔 목 의원의 가족이 파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승마장의 승마 체험 인원을 부풀리는 방식이었는데 승마장 건물조차 목 의원과 어머니 소유였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황제 수영 논란을 일으킨 목진혁 경기 파주시 의원. 당시 시 소유 수영장에서 시장과 단둘이 특혜 강습을 받아 시의회에서 경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최근엔 목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승마장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아 환수 처분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현직 파주시 의원이 건물주인 승마장입니다. 이 승마장은 지난 2019년 정부 보조금을 받아 건축됐습니다. 승마장 대표는 목 의원의 어머니인 이모 씨. 현직 시 의원이 소유하고 그 가족이 운영하는 승마장이 2021년 승마 체험에 참가한 인원수를 부풀려 1,300여만 원을 부정수급했습니다. 파주시청이 조사에 나섰고 결국 보조금을 회수하고 추가로 제재금 6,5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예를 들어 100명이 체험을 했는데 120명이 체험을 했다고 소위 서류가 있었던 거죠. 위조하면 그게 사실 저희가 확인이 유관으로는 안 되잖아요. 목 의원은 지난 7대 시의원 당시 도시산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는데 해당 위원회는 승마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는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의결합니다. 한 시민단체 대표가 목 의원이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 차원에서도 당시 현직 시의원에 대한 그 개인 소유의 승마장에 대해서 지나친 많은 지원들이 있었다라고 판단이 돼서 하지만 목 의원은 취재진의 문자를 통해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이사를 위해 잠시 짐을 밖에 내놓았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훔쳐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웃 주민이 말리는데도 유모차까지 끌고 와서 전자기기에 전선을 끊고 비싼 태블릿 PC만 쏙 빼서 가져가 버렸죠. 경찰이 할머니 2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할머니 한 명이 빌라 옆에 쌓인 짐에 다가가더니 찬찬히 살펴봅니다. 잠시 후 다른 할머니 한 명도 같이 와서 본격적으로 짐 속에서 물건을 꺼내 가져갑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강동구의 한 빌라에서 이사하려고 내놓은 짐이 할머니에게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웃 주민이 할머니에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할머니는 자신의 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분이 처음에 주차하시다가
보고 이제 뭐 하는 거냐, 그렇게 가져가시면 안 된다 하니까 그 할머니 한 분이 자기 짐이라고 하셨대요. 이사센터 직원은 할머니를 발견하고 짐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했지만 이미 챙긴 전선과 태블릿 PC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약 15분간의 절도 행각이 끝나고 돌아온 주인은 전선이 잘려나간 전자기기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린 거라고 하는 게 이제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그 센터 직원분이 말리셔가지고 짐을 놓게 했는데 태블릿이랑 뭐 그런 건 가져가신 거니까. 서울 강동경찰서는 할머니들의 인적사항은 확인됐고 피해품 일부는 회수 완료했다며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5년 내에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하거나 이외에도 피해 정도를 따져서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했다고 전해드렸었죠. 그 첫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만취 상태로 대낮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을 치어 1명이 숨지고 5명을 다치게 한 운전자인데 음주 상태로 차량을 추돌하고 시민을 치고 신호대기 차량과 또 불이받고 연속해서 3번이나 사고를 냈습니다.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한 대가 빠르게 도로를 달립니다.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나아가더니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을 덮치고 맙니다. 지난달 27일 경기도 오산의 한 도로에서 20대 임모 씨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70대 보행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임 씨는 이후에도 운전을 멈추지 않고 1km 정도를 더 달리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도주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된 임 씨의 차량을 압수 조치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이번 달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몰수하기로 결정한 이후 첫 사례입니다. 특히 음주운전 초범도 사망사고를 내면 차량 압수 대상이 된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라든지 비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일소시키기 위해서 이런 강화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재판에서 법원이 차량에 대한 몰수를 판결하면 임 씨는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완전히 뺏기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반복되면서 음주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 재취득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의 면허 재취득 제한을 최소 2년에서 최대 7년까지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사회기자님 정태용. 한범수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주차장 추격 전 무슨 일이었죠? 자, 새벽 시간이었거든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모습 한번 볼까요? 네,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흩어져서 엄청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이리저리 도망치는 이들을 잡으려고 하네요. 저 정도면 추격전이라고 할 만하겠죠. 네. 결국 도망치던 이들은 입구를 지키고 있던 보안업체 직원에게 막혀서 붙잡힙니다. 잡힌 사람들 궁금한 게 도대체 지하주차장에서 뭔 일을 한 건가요? 고등학교를 중퇴한 10대 청소년 2명이었는데요. 차량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 같이 접히잖아요. 그렇죠. 안 접혀 있는 차량들만 골라 들어가서 현금과 목걸이 등을 훔친 겁니다. 야간 근무 서던 중에 이제 수상한 남자 2명이 차 주변 서성이는 거를 이제 발견했고 차 문을 여는 거를 명확하게 확인을 한 상태였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출입구를 좀 통제를 좀 했고요. 우선. 자, 이들은 과거 다른 전과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지난달 29일 이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이드미러 안 접혀 있는 문 잠기지 않은 차량 노린 절도 사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차주분들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볼까요? 벌금이 2조 원이요. 우리나라 법원이 이렇게 벌금을 내린 거예요? 네, 3명 합쳐서 2조 원 벌금 내렸습니다. 무슨 사건이었어요? 윤모 씨 등 3명, 지난 2015년 7월부터 1년 반 동안 수백 회에 걸쳐서 1kg 금괴 4만여 개를 밀반출했습니다. 한 돈짜리 금반지 1000만 개 넘게 만들 수 있는 양이죠. 어마어마한데. 자, 지도 나오네요. 금괴가 흘러간 경로 같은데 홍콩에서 국내 공항 환승구역 거쳐서 일본으로 간 거잖아요.
어쨌든 국내로 들어왔었으니까 밀반출 혐의 적용이 가능했던 거고요. 맞습니다. 네. 2조 원 정도 빼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잡혔습니다. 2조 원 빼돌렸으니 2조 원 돌려놓으라고 추징금 명령 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또 3명 다 감옥 갔습니다. 네. 그런데 더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3명 합쳐서 2조 원 벌금형까지 더해진 거였습니다. 아니 아까 이미 2조 원을 추징금 부과했는데 거기다가 벌금까지 이중으로 매긴 거예요? 맞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이게 가능합니다. 신고 없이 실어 나른 물품 원가가 5억 원이 넘으면 원가만큼 벌금 물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키워드에서 벌금 2조 원 합헌 이랬잖아요. 피고인들이 그러니까 벌금까지 왜 물리냐 뭐 헌재에 따졌나 봐요? 네, 헌법재판소에 이의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 전원이 합헌 판정 내렸습니다. 이 정도로 세게 경제적인 불이익을 줘야 범죄 의지가 꺾이지 않겠느냐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이 벌금 2조 원은 사실 웬만한 사람 못 낼 텐데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돼요? 최대 3년 동안 노역장에 갑니다. 하루 일하면 몇 천만 원, 몇억 원씩 벌금 낸 것으로 쳐준다고 하죠. 피고인 윤모 씨는 하루 6억 원 정도 탕감받는 셈이 됩니다. 하루에 6억 원이 감면이 되면 헌재가 이중처벌 가능하다고 판결해준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드네요.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사망? 이건 또 무슨 말이죠? 네, 경남 김해 씨가 보냈다는 문자 메시지 보시죠. 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접수하신 사망 신고가 처리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게 뭐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사망한 것 같은데 되게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올까요? 아기가 숨지지 않았는데 이런 문자가 온 거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은 지난달 17일, 사흘 뒤 출생 신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26일 뜬금없이 사망 신고가 마무리됐다고 연락이 온 거였죠. 뭐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 정말 전산 오류라도 났나요? 김해시청 직원이 실수한 거였습니다. 이혼과 출생, 사망 신고 등을 하루 평균 40건 정도 처리하는데 수기로 입력한 문자 메시지로 결과를 알려주다 보니까 실수가 일어났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그 시스템상 자동으로 연동되는 게 아니고 수기로 별도로 이렇게 입력을 해서 보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뭐 별도로 징계까지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 부모님은 당일 주민센터부터 시청 본청까지 전화 돌리면서 몇 시간 날렸다고 또 하소연했습니다. 아무래도 또 공무원들이 이제 내 담당자 아니라고 핑퐁을 좀 했을 것 같은데 출생신고 자체는 일단 제대로 됐었나요? 네, 출생신고 자체는 잘 돼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실수할 게 따로 있죠.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행정 처리는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병원 입원실에는 관련법에 따라 손을 씻는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입원실 안에 있는 화장실 세면대는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화장실은 병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네요. 병원이 이를 포함시키려면 병실 안 화장실의 문과 좌변기를 없애야 합니다. 그야말로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죠. 부산에 있는 한 병원은 이런 황당한 규제 때문에 병상 200개를 증설하고도 환자를 못 받고 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병원 입원실입니다. 밀려드는 환자를 받기 위해 최근 200여 병상을 증설했습니다. 그런데 병실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병실 내 손 씻기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 때문입니다. 2017년 중증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 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병원청은 모든 병실에 별도의 화장실을 만들고 세면대도 설치했는데 관할 보건소는 이 시설은 손 씻기 시설이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입원실 안에 있는 이런 화장실은 병실 면적에서 제외돼 손 씻기 시설로 볼 수 없다는 게 보건당국의 입장입니다. 병실 내 벽이나 기둥, 화장실은 입원실의 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병실 안 화장실에 있는 세면대는 손 씻기 시설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에 따른 겁니다. 변경허가가 되려면은 이제 시설 규격에 준수해서 이제 현장에서 적합으로 확인이 되어야 알바가 날 거고요. 보건당국은 화장실의 출입문과 자변기를 제거하면 화장실 공간도 병실 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병실 내 세면대로 인정해 사용 승인이 가능하다는 입장. 반면 병원 측은 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고 사고 위험도 높다고 반발합니다.
좀 밤에 환자분들이 사용을 하실 때 뭐 물에 미끄러져서 또 2차적인 의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각 병실 그리고 복도에도 10개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의료계에선 규제를 위한 규제보단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개선해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올해 일부 지역 새마을 금고의 연체율이 32%를 돌파하는 등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통 은행들은 연체율이 3%만 돼도 비상이 걸리는데 말이죠. 관할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이자를 내려서라도 연체율을 낮추라고 지시했는데 이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은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표면적인 숫자 낮추기일 뿐인데다가 그간 정상적으로 이자를 꼬박꼬박 잘 내온 고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요. 박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본점. 이 금고는 최근 대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5월 말 기준 연체율이 32.36%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수시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수시금리 많이 올라가서 연체가 일시적으로 좀 높아졌던 부분들이 있어요. 올해 6월까지 새마을금고의 전체 연체율은 6%대로 상호금융 전체 연체율의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렇게 연체율이 높은 금고에 대해서는 지점 통폐합 등 구조조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체율 비상이 걸리면서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금고 중앙회를 통해 연체율을 낮추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공문에는 이사장의 승인으로 연체계좌에 대해 대출자로부터 받아야 할 정상이자와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체액 자체를 줄여 연체율 수치를 낮추려는 꼼수인데 결국 이자를 받지 못하면 금고 경영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새마을금고 내부 커뮤니티에는 성실 상환자들만 바보로 만드는 정책이라며 비판글이 쇄도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칼로리가 거의 없어 살이 찌지 않는다는 제로 열풍이 불며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를 넣은 제품이 그간 많이 생겨났죠.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이 발암 물질로 분류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소비자는 불안하고 음료와 주류 등 식품 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발암 물질인지 아닌지 세계보건기구 WHO의 결과는 오는 14일에 나옵니다. 유승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한 대형마트에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제로슈거 탄산음료가 쌓여 있습니다. 일부 제품에는 설탕보다 200배 단맛이 나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이 들어있습니다. 막걸리는 아스파탐이 없는 제품이 오히려 따로 표시를 할 만큼 흔한 첨가물입니다. 아스파탐이 들어있는 제품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직접 바구니에 담아보겠습니다. 막걸리와 탄산음료뿐 아니라 과자와 사탕, 아이스티까지 다양합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아스파탐을 발암물질로 분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스파탐은 알로에베라, 전자파, 피클 등이 속한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건강을 생각해 제로 슈거 제품을 샀던 소비자들은 불안합니다. 그런 성분은 아이들 먹는 제품에 안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용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현재 판매하는 제품 대부분은 아스파탐 함유량이 적어 인체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하루에 뭐 55캔, 막걸리는 뭐 30몇 통 이렇게 먹어야 일일 섭취 허용량을 넘어서는 정도니까요. 현실적으로 우리 몸에 해를 줄 수가 없다. 하지만 아스파탐에 대한 불안감이 생긴 만큼 식품업계는 다른 인공 감미료로 바꾸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몸에 위해를 가한다라는 메시지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지 되지 않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4일 WHO의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최신 드라마나 극장판 영화를 불법으로 재생해 수조 원대 저작권 피해를 입힌 누누TV는 폐쇄됐지만 제2, 제3의 비슷한 불법 사이트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번엔
연 회원비로 20만 원씩을 받고 6년간 방송을 불법으로 복제하고 또 송출해온 운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죠. 어찌나 잘 되던지 한국뿐 아니라 동남아 8개국에 판매 대리점을 모집하기도 했답니다. 김태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해외 교민 실시간 방송 기업이자 중국과 합자 회사라고 이름을 내건 한 온라인 홈페이지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앱을 설치하고 돈을 내면 전 세계에서 언제든 50개가량의 한국 방송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MBN 취재 결과 경찰은 이 업체가 2017년부터 최근까지 국내와 중국에서 방송 복제와 불법 송출을 한 정황을 잡고 지난 2월 말 서울 동작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내 프로그램 실시간 재생은 물론 넷플릭스 등도 다시 보기 형태로 볼 수 있어 사실상 수익 창구만 다른 제2의 누누TV인 셈입니다. 현재 해당 업체는 간판도 없이 사무실을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입장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앞세워서 좀 팔아달라 해서 우리 팔았는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나라가 계약이 안 돼 있으면 판매를 못한다. 정책을 바꿔서 불법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업체는 동남아 일대 8개국에 판매 대리점을 모집하고 약 4천 명에게 20만 원이 넘는 회원권을 팔아 10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산되는 저작권 피해 금액만 약 40억 원.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지난달 초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일당 12명을 검찰에 넘기고 현재 사이트를 운영 중인 중국 총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메타버스 미래와 전망 행사가 오늘 고려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메타버스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주제로 한 토크쇼와 메타버스 산업전망 강연이 진행된 가운데 이탈리아 메타버스 기업과 민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유열낭자한 격투와 진검 승부가 펼쳐지는 프로레슬링 무대. You know, maybe first for the heat, I would give you a low blow, followed up with a bulldog. 하지만 실제로는 치밀한 각본과 화려한 액션으로 관중을 열광시키는 한편의 드라마라는 사실을 우리는 커가면서 알게 되죠. 그런데 이런 짜고 치는 듯한 드라마는 어떠실까요? 지난 5월 전북에서 교통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음주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교통경찰이 말이죠. 멀쩡히 정차해 있는 차량을 들이받을 정도로 취한 상태였습니다. 쏟아지는 비난에 전북경찰청은 기강을 잡겠다며 기습적으로 경찰 직원들의 출근길 음주 단속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어쩐 일일까요? 단 한 명도 적발되지 않는 아주 모범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엔 비결 아닌 비결이 있었으니 하루 전날 경찰 내부 메신저를 통해 내일 오전 7시 50분부터 정문에서 출근길 숙취 점검을 실시한다며 음주운전 단속 일정, 그러니까 시간, 장소까지 다 미리 알려준 겁니다. 이 공지글에는 다른 직원들도 알 수 있게 전파를 부탁한다는 친절한 안내까지 덧붙였죠.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단속은 불시하면서 직원들에게는 일정을 귀뜸해 준 겁니다. 이런 친절한 서로의 동료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그러니까 달랑 4개월 동안만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벌써 23명이나 됩니다. 지난 4월 대전에서 9살 배승아 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안타까운 사고 이후 경찰은 출근길과 또 대낮에도 스쿨존과 식당가를 중심으로 단속에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고 공언을 했었죠. 그런데 뒤로는 짬짬이해가면서 보여주기식 단속 쇼나 버리고 비난 여론을 덮어보려고 꼼수를 부리다 더 큰 비판을 자초하고 있으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닌 민중의 짐이라는 농담이 나올 법도 하죠. 프로레슬링은 동심을 부풀게 하고 재미라도 안겨줬죠. 경찰의 이벤트는 도대체 뭘 하자는 걸까요?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제 식구 감싸기도 정도권이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LG의 함덕주가 리그 최고의 불펜 투수로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두산에서 LG로 유니폼을 바꿔 입은 뒤 지난 2년간은 기대에 걸맞은 활약을 보이지 못했는데 확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김한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아가 2점 차로 쫓아온 7회 1-4-1 3루. LG 함덕주의 한복판 직구에 타자가 반응하지 못하며 삼진을 당합니다. 다음 타자의 배트는 떨어지는 체인지업에 헛돌고 맙니다. 함덕주가 LG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해내는 모습입니다. 지난 2021년 두산에서 트레이드된 뒤 작년까지 부상으로 재기량을 보여주지 못했던 함덕주는 올 시즌 LG의 수호신으로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리그의 모든 불펜 투수 중 가장 많은 경기에 나와 가장 좋은 평균 자책점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타자의 출루조차 리그에서 가장 적게 허용하며 팬들이 편하게 야구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적으로나 몸적으로나 좀 많이 회복됐던 것 같아서 제 할 야구만 좀 잘 하려고 했던 게 좀 이렇게 잘 되고 있었던. 함덕주는 투구 시 공을 숨기는 동작이 좋은 데다 공을 꽂는 제구력까지 뛰어납니다. 타자들로선 같은 폼에서 던지는 비슷한 코스로 들어오는 공이 직구인지 체인지업인지 도통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함덕주가 140km 초반의 직구와 120km 중반의 체인지업, 사실상 두 구종만으로 거의 승부하는데도 타자들이 쩔쩔 매는 이유입니다. 직구 타이밍에 변화구를 잘 던질 수 있었고 뭐 그걸 동원이 형이 잘 이렇게 타자를 파악해줘서 저도 좀 믿고 던졌던 게 좀 이렇게 좋은 결과 있었어요. 좌완이어서 더욱 희소성 있는 함덕주. 올 시즌을 마치고 FA 자격을 얻는 함덕주의 몸값은 부르는 게 값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남북으로 긴 비구름대가 현재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겠습니다. 특히나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은 오늘 밤 사이, 또 호남은 내일 새벽, 경남 남해안과 제주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시간당 최대 7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제주에 150mm 이상, 강원 내륙과 충청권, 전북에 120mm 이상, 그 밖의 지역으로는 20에서 많게는 100mm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시에 다시 더워집니다. 서울이 30도, 춘천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부산이 30도로 오늘보다 3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충청 이남 지역에 또 한 차례 장맛비 예보 들어 있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